이제 한때 검사였던 동네 바보 형으로 가겠습니다. 남자 박근혜 남근으로 갈게요. 주 120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 물론 전체 맥락은 제가 툭 자르고 드린 말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주 52시간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볼멘 소리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나갔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워딩은 좀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잘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주 120시간이면 그냥 5일 동안 24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거의 기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건 그 특정 업종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 노동시간을 노사가 합의하에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라는 얘기인 셈이죠. 그런데 지금 대체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다 흡수돼서 그대로 나오는 거. 그렇죠. 네. 누구한테 들었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특정 업종은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 그게 본인 얘기예요. 120시간을 일하고 확 쉴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120시간을 주 120시간을 일한다 이런 발상은 나올 수가 없죠. 근데요, 이해 안 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게임 개발과는 사실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이 예를 들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스타트업을 시작한 분이나 거기 종사자들 많아야 4-5명?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도 많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쪽에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천착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그게 흡수돼서 자기식으로 과장돼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 안 됐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120시간 노동이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생각 안 했다는 얘기죠.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제가 일 많이 하기로는 아마 이 바닥에서는 최고인데 주 88시간 정도 합니다. 85시간 정도. 와, 그것도 많네요. 더 이상 못해요.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출근해가지고 새벽 3-4시 퇴근하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120시간 이야기는 물론 뭐 이걸 곡해한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 게임 회사에서 주 52시간제는 안 맞고 막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비유였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거질적인 문제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국가 4위에 속하는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과로사가 그렇게 많아지는 시대에 거기에 대한 배려나 생각은 전혀 없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누구한테 두꺼운 이야기를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듯이 자기 부인의 하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남자 박근혜가 연상되는 바로 그런 워딩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게 그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각 후보 여러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고 블라인드라고 그 젊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직장인들이 가는 그 앱 있잖아요. 거기서 윤석열 씨에 대한 욕이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거기를 모니터링하다 보면 그 무슨 테마주 아니면 부동산, 비트코인 주로 거기 관심 많은데 이 발언 봤냐? 왜냐면 이게 청년 노동자들 완전히 그냥 제대로
이 심장을 찌른 셈이기 때문에 전 이것 때문에 사실상 끝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그리고요, 지금 그 유형 근무제라 그래갖고 일할 때 하고 놀 때 놀게 해주자 이거 있잖아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네, 시행하고 네. 있습니다. 일감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 쉴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보상휴가제 아마 윤석열 씨는 이걸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만 되면 시차 출퇴근제, 집중 근로시간제 등 이게 활용할 수도 있는 법적인 장치가 다 있는데 이제 와서 진짜 노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 막 들어가서 하는 한만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대단하신 분이세요. 보면 뭐랄까 이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네, 막 용감한.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용감하세요.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죠. 그 대구 봉쇄령 뭐 어쩌고 대구가 와, 그건 정말 확진자 많아졌을 때 대구 봉쇄령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대구 아니면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됐기에 잡혔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질서 있는 처치가 안 되고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다른 지역이 어디죠?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대구이기 때문에 잡혔다는 거예요. 대구 이외의 모든 지역을 홀대하는, 무시하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감정이에요. 엄청 유발하는데 네. 광주 가서는 광주가 18년 동안 발전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구 가서는 대구 지역에서 그게 일어났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그 상황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다 보면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저는 언어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되고 공부를 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 한국판 뉴딜 2.0 버전 할 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하면서 거기에 사회 고용 안전망에 이 사람 투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삶의 질에 지금 되게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특히 MZ 세대도 중시하는 게 막 워크라이프 스타일, 이 삶의 질에 굉장한 초점 맞추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씨가 하는 얘기들, 걸어가는 행보들 완전히 삶의 질에 역행하는 짓만 하고 있어요. 막 뭐 이 자유 주장하면서 완전히 공부 안 하고 시대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이거예요. 이제 선택과 집중합시다. 이 말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희는 일주일쯤 밤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일주일 밤새서 되겠습니까?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정치인들의. 한술 더 떠서 120시간쯤 일하고 쉰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이건 정말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말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5일 동안 잠 한숨도 자지 말고 일해라. 네. 그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룻밤만 통째로 세잖아요. 녹초돼 버리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과로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새날 방송을 안 봐서 그러는 건데요. 이 대한민국 사회의 과로사가 굉장히 많은데 한편의 단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청하는 야근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최근에 우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분류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을 챙긴다고. 그 과정들을 좀 거쳐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자리를 나눠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대통령은 그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자리인데 공격하기 위해서 막 갖다 쓰니까 이제 자기 말에 자기가 묻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정말 대구 가서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 말에 어디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일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게 등장해서 한마디 하면 할수록 네. 지금 지지율을 까먹는다. 저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깬다 그러죠. 와 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또 해요. 그 줄리, 최은순, 뭐 장모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자기 말로 덮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부러 논란을 만들어서 시선을 자기한테 모은다는 거지. 정말 부인을 사랑하시나 봐요. 애쳐가라. 근데 진짜 결국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심한 게 기존에 유튜브가 없을 때 언론이 이걸 안 다루면 그게 그렇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프레임 전환도 실패하고 결국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도질 당하고 부인 장모 논란 계속 그 본인 논란까지 지금 다 터지고 그냥 모든 걸 잃게 생긴 것 같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 매체라고 하는 곳에서도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 중앙일보의 칼럼 신용호 정치 에디터가 쓴 위기의 윤석열이라는 기사도 있었죠. 네. 대선 행보 시작부터 지지율 하락, 비전 못 보이고 메시지도 거칠어. 대선의 길 참모면 몇 명과 갈 수 없어. 이 정도의 느낌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윤석열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포기할 수도 있어의 뉘앙스가 담긴 거예요. 버리기 직전에 당신 안 바뀌면 버릴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경고예요, 이게. 근데 이제 경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음.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따져보면 국힘에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국힘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칼럼은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최후 통첩이 돼버린 거예요. 못 지킬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이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 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마지막으로 경고장 날린 거예요. 네. 너 조금만 더 하면 버린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언론상에 노출되면 마치 진중권이 조국 장관 비판하면 봐라 진보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앙일보가 윤석열을 버렸다.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버렸다라는 그 이미지가 자꾸 많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소위 보수의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버립니다.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윤석열 성정상 아이씨 중앙일보 이 새끼들이 하고 그냥 더 척을 지을 수도 있을 것. 이게 더 리스크예요 사실은. 아니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대구에 가면 지지자들이 몰려와. 광주에 가면 지지자들이 몰려와. 광주에 가면 광주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야 돼요.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국힘에 들어가 있다면 광주에서 이런 대접을 받겠느냐는 류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 현장에서 보이는 열기에 빠지지 말라는 건데 맞아요, 빠지셨어요. 맞아요. 그 맛에 길들이면 소위 트위터 알티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치인이 조심해야 될 보이거든. 정치인이 조심해야 될 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유혹이 첫째가 언론뽕. 언론이 막 띄워주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고.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한 트위터의 알티뽕, 좋아요뽕. 좋아요, 뽕. 예,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머나 황희두 씨 팬이에요. 누가 그렇게 그런 경망스러운 톤으로 합니까? 황희두 씨 저 팬이에요. 기두 내가 자네 팬일세. 이게 사실은 최민희 의원님이 본인을 성대모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의 환호뽕 이거 진짜 큰일이죠.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의 바르게 돼야 돼. 그거에 빠지지 말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면 이제 길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최재형 전 원장은 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본인이 대권욕을 실현하러 국힘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예뻐지기 시작한 거죠. 보수 기득권이 보기에. 예. 윤석열 씨는 최근에 제가 보는 느낌이 뭐냐면요. 전광훈의 재림 같은 거예요. 현장에 검사. 극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 서문시장 간 동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한쪽에서는 박근혜 구속시킨 거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외치고 있고 난리도 6.25 때 난리 위에 그런 난리가 없다고. 근데 그게 현장뽕이라는 거잖아요. 네. 야, 내 지지율 이렇게 높은가 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안 믿게 돼요.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거 가짜라고 믿기 시작해. 이제 홍준표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현장뽕이라는 게 진짜로 무서운 건 저번에 황교안이 변하는 과정이 그거잖아요. 국민의힘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 전당대회 때 김진태 지지자들이 한 80% 모여가지고 김진태 뭐 센 발언을 막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전당대회 행사부터는 황교안이 어마어마하게 센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그거가 돼버렸거든요. 윤석열이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앙일보가 오죽하면
정권 교체하고 싶어하는 중앙일보가 윤석열을 놓을 듯 말 듯한 정도로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중도로 간다면서 왜 말은 극우냐. 그러면 그 중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라는 게 일주일에 120시간 이야기 해버리고 막 대구 밀란 이야기 해버리고 가거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구에 가서 밀란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대구가 보수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화의 성지다. 이 비슷한 얘기도 했어요. 네. 밀란 발언으로 덮어버린 거죠. 훌륭하신데? 저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짜 이 자기 객관화,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박수 받을 만한, 진짜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뭐라고 보냐면 이 수단과 목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본인을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 어디든지 나를 수단으로 써달라고 하셔서 시민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나를 이제 도구로 써달라는 거고 그 개혁을 바라면 그 개혁의 수단으로 날 써달라는 거지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본인이 목적이 되고 근데 저런 사람들 보면 지금 본인이 마치 목적이 돼서 내가 짱이야 너네들이 수단이야 난 찍는 기계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고 시민들의 도구가 될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뻥 맞아갖고 이상한 짓 하면 역사에 되게 희한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하기 부끄럽다. 자동응답 ALS가 물어봐도 지지율이 빠진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 재료는 대선 본선 가서 힘들겠구나. 그래서 4개월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무서운 게 추세가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네. 모든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 못 막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120이 추가가 됐고요. 120시간이 추가가 됐고요. 대구 밀란이 추가가 됐고요. 아, 이 사람 되게 놀라운데요, 진짜. 이 윤지평선 씨, 윤시본 씨, 온갖 별명들을 지금 다 달고 다니시는 프로야구에 김태균이라고 하나에 하도 별명이 많아가지고 별명이 김별명이었던 그런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야구 잘 좋아하시는 분들 잘 모를 텐데. 진짜 몰랐어요? 저는 야, 야구 진짜 관심 없네. 야, 국민 스포츠는 좀 관심 좀 가져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윤병미 별명 씨. 아니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는 거지. 즐기겠습니다. 저 게임하느라고. 확실히 그 지평선은 정말 심상치 않았죠. 아 그렇죠. 지평을 넓힌다르죠. 조국장님 뼈 제대로 때리셨던데 이번에. 정말 놀라운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증은 이제 처가에서 본인으로 작전 성공. 최소한 기자들의 그 시선을 우리 줄리로부터 우리 장모님으로부터 좀 띄워놔야 되겠다라고 일부러 그런다는 썰 저는 믿지는 않지만 이게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진짜. 어느 한쪽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장모나 부인 거는 쉴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본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인 거는 진짜 더 큰 리스크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이건 이런 거죠. 장모가 법정 구속되면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후보의 장모가 법정 구속됐어요. 사기에 연루돼서. 그러면 나라가 뭐 이럴까요? 막 난리 났을 것 같고 민주당 지지율이 막 10% 떨어질 것 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언론도 조용하고 이러다 보니 진짜 큰일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자체가 그 불감증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바나 콘텐츠 관련하여 소위 이제 뇌물성 협찬 이게 작은 일이에요. 네.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치 그 아큐 정전에 나오는 아큐처럼 본인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면 심각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왜 진짜 큰 일이죠. 제가 최민희 의원님한테는 웬만하면 예언성 질문 안 하는데 윤석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냥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서 기법할까요? 우선은 그 아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아내가 기소되는 지점. 그럼 국민의힘 논리대로면 그만둬야죠. 네. 그 지점, 아내 수사 결과. 그리고 장모가 그 가짜 잔고 증명서 있잖아요.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행사한 부분. 너무 많아요.
김건희 그리고 주가 윤우진. 조작이요. 그게 가장 큰 저는 코어 중에 코어라고 보고. 네, 도이치모터스 조작 주가 부분. 조작.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본인도 윤우진한테 윤우진. 변호사 소개해줬다. 네. 중요한 건 거짓말. 예. 어느 게 진짜인지. 그거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삼부토건 조남욱 당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의혹. 골프만 친 게 아니라 뭐 고기도 배달되고 뭐 결혼식 때 가서 부조도 했을 거고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은 대검 중수이과장이었고 진짜 권력이죠. 네. 검사들은 당시에 이 삼부토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네. 이거는 전 빼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답답함이 나오죠. 윤우진 건에 대한 답답함은 뭐냐면 청문회 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편을 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이 악용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양해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최소한 잘 몰랐다든가 입장 표명이 필요해요. 이 부분. 그게 답답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많은 것들 검사들이 좀 야무지게 수사하면 안 돼요? 야, 막 답답해요. 그 언론이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 2011년 그 골프 쳤다는 그때쯤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뭐라고 실드 쳤냐면 당시에 주인 검사로서 부산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을 동시에 압색하는 등 그렇죠. 시간이 밤낮없이 일한 때다 이런 건데 예. 이 사건이 윤석열이 사실상 김학의 스폰서를 묻어버린 그 시기이기도 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 올라오는 것을 원천 봉쇄했던 바로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모든 건들이 다 그런 방식이잖아요. 검사들끼리의 어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윤석열이 아는 사람, 뭐 누구누구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사 하나 정도 키고 있으면 대충 지나가는 그런 구조로 사건들 다 해결이 왔던 거잖아요. 그 핵심에 특수통이었던 윤석열도 예외 없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뭐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이거는 뭐 향응을 제공받고 골프를 접대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부도덕한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게 본인이 검찰 가족을 위해서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마사지하고 이런 것은 마사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 가족 이 안에만 들어오면 여긴 일종의 치외법권처럼 그냥 그게 관행이라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애초에 그 중수부는 그 특수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가 완전히 지금 충돌하는 상황인데다가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민주진영의 인사들이 이렇게 얽혔으면 이거 100% 이걸로 별건해가지고 또 비사실 유포하고 얼마나 또 이걸로 망신 주게 하고 했을 텐데 여기 보면 뭐 밤낮없이 일한다고 했는데 그때 뭐 주 120시간 일한 건지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드가 전혀 될 수 없는 걸 갖다가 언론에서 그걸 받아 쓰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의구심을 갖고 여기서 계속 캐물어가지고 어떻게든 따옴표를 다른 걸로 딸 텐데 윤석열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라고 따옴표를 따보니까 황당한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장모권이네 뭐네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전히 나는 그런 식으로 개입한 적이 없는 정말 깨끗한 검사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잡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유 씨. 자 알겠습니다. 윤석열 본인 자체는 지금 대선에서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느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